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임신 판별약을 들고 욕실로 갔다. 작은 플라스틱 튜브에 들어있던 화학 물질을 소변에 섞고 기다렸다. 5분이 걸린다고 적혀 있었다. 소변이 맑은 채로 있으면 임신이 아니고 푸른색으로 변하면 임신이었다. 나는 시계를 보고 나서 일부러 조그만 창밖의 아름다운 가을 잎새들을 내다보았다. 나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는 얼어붙어 버렸다. 내 시야의 한쪽 끝에 푸른빛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시험관 쪽으로 돌아섰다. 조그마한 맑은 초록색의 기둥이 점차로 짙은 청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느낌이 왔다. 내가 미처 생각을 하기도 전에, 시험관의 푸른빛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전에 따뜻한 꿀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그 느낌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인생 계획을 생각하고 임신 중절할 시간을 정하는 대신 나는 너무나 생생한 기억에 잠겨서 마치 과거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았다. 하버드 1학년생이었을 때 나는 날마다 몇 시간씩 달렸다. 나는 한밤중에도 때로는 책이 가득 든 배낭을 맨 채로 쏟아지는 빗속을 달리곤 했다. 6마일, 10마일, 20마일씩 나는 달릴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불안을 잠재우고 외로움을 덜어주었다. 그 해는 오직 달리는 시간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다. 그 외의 내 모든 시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평소에 내가 달리는 찰스 강변길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는 덜 복잡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4월 초의 어느 일요일에 나는 도시 한가운데에 잔디 깔린 넓은 보스턴 공원을 달리게 되었다. 그날 아침 도시는 특별히 한산해서 따뜻한 새벽빛 속에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오전 8시에 공원에 도착했다. 싹이 트기 시작한 나무들의 연두빛 잎새들 아래 오솔길을 달리면서 나는 이상한 것들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늘 보던 머리가 삐죽삐죽한 10대들이나 추레한 집 없는 거지들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여러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남자와 소년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와 소녀들은 화사한 빛의 드레스를 잘 차려입고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보스턴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다른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위기가 있었다. 연보라빛 가운을 입은 여자가 유모차를 밀며 내 옆을 지나갔다. 유모차 손잡이에 따은 가죽끈이 묶여 있었고 그 끈의 다른 끝에는 체크 무늬의 조끼에 타이까지 맨 조그만 강아지가 걷고 있었다. 지나갈 때 보니 유모차에는 아기가 아니라 밀집으로 된 본인 모자를 쓴 커다란 회색 토끼가 있었다. 나는 딱 멈추고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달리기 도중에 결코 하지 않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그 소리가 시작되었다. 나는 들리기 전부터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부드러운 대지가 숨쉬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고 내 발바닥과 다리를 통해 몸속으로 나를 지구와 연결시켜주는 듯한 떨림이 밀려 올라왔다. 그 섬세한 감각이 몇 초 동안 점점 더 강렬해지더니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들어본 가장 맑고 순수한 소리였다.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나는 그제서야 그것이 종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보스턴에 종 만드는 사람들이 유명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평생 종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중 제일 나은 것도 그날 아침에 들은 것에 비하면 솥단지를 두드리는 소리와 같았다. 거의 들리지도 않는 깊은 울림을 내는 첫소리에 수많은 종소리가 곧 함께 울려왔지만 금속을 때리는 것 같은 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그 소리는 특정한 방향에서 오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보다는 공중에 천사들이 노래와도 같은 달콤한 가락이 가득 떠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장면 전체가 너무나도 이상하고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이 멋진 소리에 둘러싸여 성장을 한 사람들과 동물들의 이상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혹시 기이하지만 자비로운 어떤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그날이 부활절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그 인상이 확고히 자리를 잡은 후였다. 보스턴 공원에서 내가 경험한 그 상황은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또 평범하게 설명이 되었음에도 나는 그 장면을 마법의 세계를 들여다본 순간으로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은 아주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인생 설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이한 경험의 영역 속으로 빠르게 묻혀 들어가고 말았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때때로 나는 상식을 놓아버리고 매혹 속으로 빠져들어간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때가 있었지만 나는 너무나도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뉴햄프셔 숲속에서의 그날 아침 푸른 액체가 든 시험관을 바라보며 또다시 마법이 내 온몸에 차오르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자신에게 그런 것을 허용한 일이 없었다. 5분이 다 지나고 임신 판별 결과가 의심할 수 없는 양성으로 드러났을 때는 나는 임신 중절을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내가 왜 임신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인형 조종자들이 내 주위에서 보이지 않는 종을 울리며 설명할 수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축하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제정신을 잃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내가 아직도 낙태를 인정하는 입장인가 생각해 보았다. 그랬다.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보았다. 가르치기, KT 돌보기, 빡빡한 학교 공부, 존의 여행. 지금은 정말 아기를 가질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기라는 말과 함께 그 기쁨에 찬 종소리가 다시 솟아올라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나는 일어서서 조금 비틀거리고는 존에게 두 번째로 아빠가 될 거라고 말하러 갔다. 내가 임신 판별 결과를 알려주자 존은 한참 동안 말없이 불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 나서는 그때가 실제로 두 번째 아기를 갖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실 우리가 늘 아이를 둘 갖기 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대학원 시절이 그 후에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보다 아마도 더 융통성이 있는 기간일 것이다. 더욱이 아기는 여름방학 시작 무렵에 태어날 것이니까 석 달 동안은 직접 돌볼 수 있고 9월 학기가 시작되면 낮 동안 타가시설에 맡기면 된다. 조는 억지 자신감에 넘친 목소리로 반 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놓았다. 나는 이 사람이 약간 돌아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서 그의 말이 옳다고 믿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는 토했다. 나는 존에게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다. 내 구부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구토가 일어났다. 나의 전공 분야가 성의 사회학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버드에서 교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완강한 여성주의자들이었다. 나도 항상 스스로를 충실한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학위 과정을 시작한 이래로 나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버드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결혼을 일찍 했고 나의 박사과정 첫 해는 갓 태어난 KT를 돌보며 막대한 양의 공부를 해내려는 투쟁에 거의 바쳐졌다. 이러한 것들은 내게 많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임신 검사를 하고 나서 느꼈던 그 신기한 고향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임신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하버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할 말들에 대한 어두운 상상들이 곧 뒤따라왔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존은 그의 스타일에 맞지 않은 옷들을 사고 있었다. 그는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양복이 필요했다. 존은 스스로 선택해서 양복을 입는 일이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주 양복을 입었었다. 가장 어렸을 때의 아기 사진도 조끼와 나비 넥타이를 갖추어 입고 머리는 가르마를 다 갈라붙여서 조그만 최고 경영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존이 보수적이고 착실한 기독교도인 부모님은 그렇게 입히기를 좋아하셨다. 87년 가을에 존에게 단정치 못한 편안한 옷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한 상점에서 내가 임신을 가리기 위해 옷 입을 만한 가디건의 값을 치르고 있을 때 존은 다른 상점에서 항공사 잡지에 나오는 호텔 광고 속의 모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양복 2벌을 샀고 보수적인 취향의 넥타이 몇 개, 흰 와이셔츠 몇 장, 멜빵, 양말, 그리고 이태리제 구두도 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무리로 목덜미까지 내려온 물결치는 금발머리를 잘랐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왜 보기 싫어?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불안한 듯 물었다. 정말 보기 좋아요. 나는 여전히 울면서 말했다. 당신 같지가 않아서 그래. 존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나도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어. 내 말은 이제 그는 의미심장하게 내 배 쪽을 향해 손짓을 했다. 이 일이 잘 돼야 해, 마사. 나는 울음을 수습하고 코를 훌쩍거렸다. 존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나를 안았다. 2번째 아이의 부담을 이미 느끼고 있는지 그의 가슴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돌이켜보니 그 장면에는 몹시 아이러니컬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 존과 나는 그 임신으로 덫에 걸려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다. 존은 존대로 딸린 식구들 때문에 고용자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회사원의 역할로 빠져들어간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둘 다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세포 덩어리가 우리를 지금처럼 살게 만들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지내면서 격식을 차려야 할 때에는 비치 가운을 덧입고 다닌다. 온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정장 차림을 좋아하는 존의 부모님의 경향이 대를 걸러서
아담에게서 요란하게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아담이 어릴 때 나는 아담이 자라서 전응하여 옷을 입게 되는 악몽을 꾸곤 했다. 내가 다닌 중학교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러 갔던 장애인 학교의 장애인들은 모두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해마다 하는 그 일이 내게는 끔찍한 일이었다. 그 학교의 아이들은 이상한 돌출 행동이나 주의 산만, 때로는 폭력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또 그들은 너무나 단조롭고 흉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 이중직 천으로 된 옷들은 너무 컸고 모두 겨자색, 베이지 아니면 암갈색이었다. 아래 위가 붙은 옷이고 거기에 여밈 장식이 망가진 것, 뒤로 돌려 쓴 풋불 헬멧이 한둘 섞여 있었다. 그러면 전반적인 모습이 상상이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아담의 옷차림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래서 아이가 제 주장을 할 만큼 커질 때까지는 반드시 오시코시 아동복과 데스 청바지를 입히겠다고 엄숙히 맹세를 했었다. 내가 정말 뭘 몰랐던 것이다. 아담이 4살이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아이가 없어진 일이 있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찾은 끝에 남성 정장 코너에서 아이를 찾았다. 아담은 자기 키보다도 긴 가는 줄무늬 양복을 옷 입어보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내가 옷을 빼앗자 아이는 걸려있는 옷들을 향해 손을 뻗치고 몹시 저항을 했다. 그때쯤에는 때때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여서 나는 아담을 데리고 어린이 정장 코너에 가서 그에게 맞는 양복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후로 아담은 캐주얼한 복장은 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3학년 교실로 가기 전에 그는 옷을 갖춰 입는데 1시간 정도를 보낸다. 어떤 날은 청바지에 값비싼 티셔츠와 블레이저 코트를 차려입지만 대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짙은색 양복에 흰 셔츠와 넥타이 차림을 더 좋아한다. 아담은 유치원 때부터 그런 복장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른다. 지난 3년 동안은 역시 다운 증후군인 그의 친구 조이를 위해서 여분의 양복을 배낭에 넣어가지고 학교에 갔다. 이 아이들은 이상한 조그만 경영인 2명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모든 경영 컨설턴트들이 하는 것을 그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마케팅 책략을 의논하고 지적 소유권 합의를 위해 조정을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상대편의 머리에 모래를 쏟아붓고 하면서 학교가 파한 후에 존과 내가 아이를 마중하러 나가면 아담은 존의 어머니가 보여주곤 했던 맙소사 저런 옷을 입고 있어 라는 표정을 한다. 우리가 대부분의 중년의 성인들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면 아담은 덜 난처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규격화된 복장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은 아담이었다. 아담은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일단 케임브리지로 돌아오자 나는 약 일주일간은 임신 사실을 부정하며 지낼 수 있었다. 부정하는 것의 큰 문제는 새어 나온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바로 그것이 이곳저곳으로 기어들어가 있다가 아무데서나 튀어나오는 것이다. 누가 엄마가 될 거라는 말에 나는 물이 흘러내리듯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 임신했다고요? 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맙소사, 임신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모두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학기의 둘째 주가 되자 벌써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팔이 온통 젤리로 가득 찬 것처럼 힘이 없어서 케이트를 들어 올리기조차도 어려웠다. 잠이 마구 쏟아져서 주체를 할 수가 없는데 틈을 내어 누우면 구토증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하루는 메모리얼 홀 밖의 잔디에서 기절을 했다. 커다란 옷을 입은 채 그곳에 누워 고운 빛깔의 낙엽들이 공중을 날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이 나의 제일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주만 지나면 존이 아시아로 가야 된다. 그리고 꼬박 2주일 있어야 돌아올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일과 공부와 케이티 돌보는 일을 해낼 것인가? 그 전해에는 존과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이 돌보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었다. 시간표를 서로 다르게 짜서 집에서 학교를 오가면서 케이티를 릴레이 바톤처럼 넘겨주고 받고 하였다. 우리는 1년 내내 말할 수 없이 피로해 있었고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커다란 초콜릿 쿠키를 봉지째 날마다 먹어대었다. 임신 중에 그러한 수준의 활동을 해낼 방법은 없었다. 존이 아시아에서의 컨설턴트 일을 맡기로 했을 때 우리는 계획상 큰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좋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에는 사치할 돈이 없었지만 존이 일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빠듯한 수입 범위에서 벗어날 테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상당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못했다. 메모리얼 홀 밖의 잔디밭에 쓰러져 누워서 이 모든 생각을 하며 나는 학교 가까이에 있는 좋은 타가시설을 찾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것도 정말 풀밭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은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센터에 아이를 넣으려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보통 3년에서 5년간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실제로 아기를 갖기 전에 신청을 하십니다. 물론 임신할 때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미리 신청을 해두면 차례가 돌아왔을 때 아기가 적당한 나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타가센터의 안내였다. 나는 마치 누가 자갈을 한 무더기 내게 쏟아부은 느낌이었다. 나는 축 늘어져서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책상 위에 엎드렸다. 그 여자가 부드럽게 얘기했다. 배정 원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차례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인종, 성별, 기관들과의 관계 같은 거죠. 그런 것에 따라서 인원을 할당하고 있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2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책상 위에 머리를 놓은 채 잠시 그대로 있었다. 타가 센터들에 계속 전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었지만 때맞춰 케이티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아이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지 막연했다. 나는 케이티에게 TV를 켜주면서 결국 일찍 임신 중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자마자 거의 통증과도 같은 끔찍한 슬픔의 충격이 닥쳐왔다. 그리고는 그 느낌, 아담을 임신한 뒤로 때때로 느꼈던 그 느낌이 왔다. 누워있는 내 주위로 그 느낌이 마치 조수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다. 강한 자석 2개를 서로 가깝게 붙들고 있어 본 적이 있다면 이 느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 냄새, 맛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언가가 밀고 당기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물건들을 끌어당겨 자신만의 이상한 질서대로 새롭게 배치한다. 그것은 텅 빈 공간 너머에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대상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것은 주위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때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다가 다음 순간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느낌에 매혹되기도 하고 동시에 겁이 나기도 했다. 전화가 울렸다. 나는 침대 위를 기어가서 소화기를 들었다. 베크 부인이세요? 네. 나는 맥없이 대답했다. 댁의 아이가 하버드 학생 자녀이고 18개월 된 백인 여자아이 맞습니까? 나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 들고 그것을 빤히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센터입니다. 무슨 센터요? 타가 센터입니다. 방금 통화를 했지요. 아, 나는 그제야 그 목소리를 알아채었다. 댁의 아기가 하버드 학생의 자녀로 18개월 된 백인 여자아이 맞나요? 내가 그 범주들을 검토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다. 네, 맞아요. 전화 속에서 조그만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우와, 어쩌면 이럴 수 있죠? 그 여자가 말했다. 부인과 통화를 하고 난 후에 금방 한 집에서 취소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를 가신다는군요. 그 댁에 하버드 학생의 딸인 18개월 된 백인 아이가 있거든요. 좋으시다면 그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대기자 명단과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 등록을 하는 부모들, 차례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을 생각해 보았다. 자, 하시겠습니까? 그 여자는 웃음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저 다른 사람들은... 나는 공평성에 대한 별난 고집이 있었다. 그것이 자주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5년간이 대기자 명단 앞에 끼어든다는 생각이 그것을 일깨웠다. 나는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사람들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자력과도 같은 느낌, 꼭두각시 조종자들의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생각도 목소리도 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